네, 11장 연력학 파트 첫 번째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연력학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연력학 법칙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앞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항목에 대한 정의 등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온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 에너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 에너지가 얼만큼이 있는지 또 주변으로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력학 법칙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연력학 제0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외부 에너지에 의하지 않는 한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된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밑에 있는 이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부도체와 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 두었는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전도체는 열과 전기가 모두 통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열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열을 저항 없이 잘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그렇지 못한, 전혀 통과시키지 못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개 A와 개 C와 개 B가 있는데 각각 부도체와 전도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개 A와 C가 만약에 열 평형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열이 전달이 되는데 언제까지 전달이 되냐면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전달이 됩니다. 즉 A와 C가 열평형이 전달될 때까지,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열이 전달이 되고 C와 B가 또한 전도체로 연결이 되어서 열평형이 같을 때까지 열에너지가 이동을 하면,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개 A와 B, C는 모두 같은 상태의 온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이미지는 부도체와 전도체를 구성한 예가 살짝 다른데요. 전도체가 개 A와 개 B에 의해서만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으니 A와 B는 열평형 상태가 되지만 A와 C 또는 B와 C는 열평형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연법칙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달된다. 외부에서 누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물론 외부에서 일을 해주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즉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어컨 또는 냉장고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연적으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언제까지? 열평형이 될 때까지 라는 법칙이 연력학 제0법칙인 것입니다. 연력학 영법칙은 연력학 법칙 뒤에서 얘기할 1법칙과 2법칙보다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순서대로 명칭을 정하면 연력학 제3법칙이 되어야 마땅한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력학 영법칙으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온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온도계가 있죠.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체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들은 참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구가 어떤 것들이 이용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나타내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온도가 변하면 액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온도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타입의 온도계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액체는 보통 에탄올을 쓰고요. 에탄올은 무색 투명함으로 착색을 시켜 빨간색 같은 색소를 입혀서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을 하고 유리에 적당히 눈금을 정밀하게 나타내면 바로 온도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모든 온도 범위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온도가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구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수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온에서 액체인 단 두 가지 원소 중에 하나라고 앞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만들기가 비교적 쉽고 유리관에 잘 부착하지 않고 비교적 넓은 온도 범위, 대략 영하 40도부터 영상 350도 정도까지 일정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수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유리관에 수은을 채워서 많이 온도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봄배와 같은 압력 용기가 있고 거기에 압력계를 장착을 해 놓은 디바이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압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물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압력계 대신에 압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므로 그 압력의 변화를 온도의 스케일로 나타내게 되면 온도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는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메탈을 둘이 부착을 시키는데 금속 예를 들어서 A와 금속 B를 접점을 시키고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온도에서 주변의 온도차와 비례해서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미리볼트 단위로 어느 한 금속에서 다른 금속으로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나타내는 장치가 서머커플을 이용한 온도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속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바이메탈을 이용한 온도계도 요리 같은 데서는 많이 쓰이고 있죠.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종의 메탈을 접합을 시키게 되면 열평층에 따라서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즉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휘게 되는 정도가 더 커지게 되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프링을 이용해 그 바늘을 움직이게 되면 온도가 몇 도인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온도계가 쓰이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온도의 눈금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도는 SI 유니트에서 쓰이는 단위로는 켈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켈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도에 대한 상식적인 언급을 잠깐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섭씨 온도입니다. 중국에서 어원이 모두 왔길래 일부러 한문을 써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어원 정도만 잠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음영어 서비사라는 데서 유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온도의 스케일은 셀시우스가 제한을 했고요.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과 물을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0도씨와 100도씨로 언급을 하고 그 사이를 100칸으로 나누어서 온도의 눈금을 제한한 사람이 셀시우스입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로도 도시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온도 스케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화씨 온도를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씨 온도는 중국 음영어 화륜회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제안을 했고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80등분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물의 어는 점을 32도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로 했고 요거 두 개의 차이가 18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렌하이트의 제한이기 때문에 도 F로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스케일을 정했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파렌하이트 온도로 100도는 사람의 체온 정도가 되는 온도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상 섭씨 온도를 현재 많이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0도와 100도를 100등분한 사람이다. 셀시우스가 제한을 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의 SI 유니트로 쓰고 있는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켈빈이 제한을 했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저 온도를
절대 0도라고 제한을 한 것이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기체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에 따라서 보통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팽창하는 정도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0도씨 때 0도씨 기준으로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팽창률을 가지고 증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부피에 따라서 반대로 이 온도를 계속 내리게 되면 273분의 1씩 내리게 되면 영하 273도 정도가 되면은 그 부피가 제로가 되는 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영하 273도가 되면 부피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부피가 제로라기보다는 액화가 되고 어떤 부피를 가지기는 되지만 자연계에서 연력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졌을 때 기체라든가 물성들을 종합해서 자연계에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로 마이너스 273.15도 C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로 켈빈으로 스케일을 삼은 것이 절대 온도인 것입니다. 절대 온도는 우리가 보통 계산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온도 스케일이므로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값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섭씨 온도 TC에다가 273.15를 더해서 절대 온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TF와 T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셀시우스 온도와 파렌하이트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미국에 있던 지금 현재 기온이 뭐 100도다 그러면 물이 끓는 온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렌하이트 100도라는 얘기이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 사람 체온 정도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섭씨 온도를 몇 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를 알고 있을 때 마이너스 32를 하고 전체를 9분의 5를 해주게 되면 곱하기 9분의 5를 해서 섭씨 온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수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암기를 하거나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잘 생각을 해보면 금방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씨 같은 경우에는 180등분, 섭씨 같은 경우에는 100등분을 똑같이 물의 얼은 점과 끓는 점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9분의 5라는 것들이 스케일을 보게 되면 하나가 180에 하나가 100에 해당하는 약분된 숫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X축, Y축을 나타내는데 여기를 도시로 나타내고 이쪽을 파렌하이트로 나타내게 되면 물이 0도에서 온다고 했을 때 도시로 0도일 때 화씨로는 32도 F가 되고 물이 끓는 온도 100도를 화씨로는 212도라고 했으니 212의 값을 갖는 값을 찍어주고 이렇게 그래프를 1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기울기가 도시분의 도 F가 되므로 100분의 180이고 그 값이 여기 나와 있는 5분의 9 이 값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32라고 되어 있는 절편값을 더해줘서 화씨 온도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양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정리를 해주면은 섭씨 온도 또한 화씨로부터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수식을 여기에 써두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거나 그럴 것들이 아니라 암기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에 대한 환산은 실제로 이런 수식을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기억을 해두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과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의 한 사람인 제임스 프레스캇 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제임스 프레스캇 줄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동등성을 최초로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좀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상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제창을 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열역학 제1법칙의 발견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갑부였고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줄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서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열량이 Q는 I 제곱 R이라고 되어 있는 줄의 법칙으로도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열에너지와 관계된 줄의 업적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물체를 매달아서 유체 안에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지를 실험을 정밀하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열의 일당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낸 사람이 제임스 프레스캇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어야 할 것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서 보통 열 에너지의 단위로 많이 쓰고 있는 원 칼로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단위로 많이 쓰이고 있는 4.184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라는 것들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칼로리라고 되어 있는 에너지의 단위는 보통 물 1g을 온도 1켈빈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원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 칼로리가 4.184줄, 대략 4.2줄 정도로 계산을 해주는데 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의 일당량으로 환산을 최초로 해낸 사람이 제임스 프레스캇 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과 관계된, 칼로리와 관계된 언급이 있길래 제가 문제를 잠깐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운동, 다이어트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 우스개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성인 여성 기준 일일 권장 칼로리가 보통 2000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2000kcal를 보통 화학에너지 즉 먹는 거로 섭취를 해주는데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려면 50kg 엽기를 몇 번 들어야 하나 라는 문제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단 들어올리는 높이는 2m 기준이고 보통 팔을 위로 쭉 뻗어가지고 바닥으로부터 팔 위의 높이까지 2m라고 생각을 하고 내릴 때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2000kcal를 위치에너지 기반으로 위치에너지의 높이를 2m로 해서 몇 번인지를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은 에너지와 등가이고 위치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는 것을 몇 번을 해주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N타임스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를 mjh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 에너지는 2000kcal라고 했는데 2000kcal는 바로 그렇게 써주면 안되고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가 10의 3승이므로 칼로리로 써준 이후에 단위 환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변환인자를 씁니다. 변환인자는 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칼로리 단위가 이렇게 사라지고 줄의 단위가 남아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mgh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엽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므로 엽기의 무게 질량이 50kg, 지구의 중력과 속도 9.8m/s 제곱, 높이는 2m라고 놓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8.54 곱하기 10의 3승 타임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8,500번 정도를 들어야지 2000kcal를 소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kg짜리 엽기를 드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kcal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8,500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들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과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짜장면 곱빼기, 물론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곱빼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 총량이 대략 100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2000kcal를 섭취를 하고 약간 출출해서 짜장면 곱빼기 한 번 더 먹으면 과잉 에너지가 내 몸에 축적이 되는데 1000kcal만 내가 해소를 하려고 해도 대략 4000번 이상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 조절이 필수라는 것들을 이런 간단한 물리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과 관계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열 용량과 비열을 정확히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열 용량은 heat capacity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뜻은 어떤 물체의 온도를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수식은 대문자 C 이퀄 Q 나누기 델타 T로 쓰게 됩니다. 단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Q는 앞으로 열 에너지를 언급할 때, 열량을 말할 때 쓰는 단위를 쓸 것이고요. 델타 T는 대문자 T를 써서 온도의 단위를 쓸 것입니다. 즉 단위는 칼로리 퍼 켈빈인 것입니다. 편의상 킬로칼로리를 쓰기도 하지만, 즉 열에너지를 온도로 나눠준 것이 열 용량의 단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픽 히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물질의 질량, 단위 질량, 1kg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킬로를 생략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킬로를 붙이고 설명을 해보면, 비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소문자 C를 쓰고요. 대문자 C, 열 용량을 단위 질량으로 또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또한 단위를 가만히 보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위 질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식을 적절히 조합을 하고 이항을 시켜 Q에 대해서 나타내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Q는 CM 델타 T라고 되어 있는 유명한 수식이 나옵니다. 즉 어떤 물체에 내가 열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지, 내지는 온도를 이만큼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열량을 주어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 잘 이해하고 써주도록 하고요. 각각 CM 델타 T에서 C는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지금 설명을 했던 열 용량과 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사우나에 빗대서 잠깐 그 의미를 다시 한 번만 되새겨보면, 우리가 보통 목욕을 하러 목욕탕에 가보게 되면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고 열탕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뜨거운 물, 온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물의 온도는 대략 40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우나 내에는 온도는 각각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기가 된다는, 수증기가 된다고 하면 물이 끓어야 되니까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서 사우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열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언제 더 뜨거움을 갑자기 많이 느낀지를 생각해 보면 물 안으로 들어갈 때가 훨씬 더 뜨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나의 온도가 훨씬 더 높음에도 말이죠. 사우나는 보통 한 60에서 8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의 온도가 비록 높기는 하지만 이 내에 있는 수증기는 물 대비해서 부피가 1630배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질량이 아주 작은 거죠.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온도는 높지만 질량이 아주 작으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열용량이 작은 겁니다. 반대로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높지 않지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우나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열용량이 큰 것입니다. 즉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내 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열에너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사우나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뜨겁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온탕에 갑자기 발가락부터 들어가게 되면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열용량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줘야 할 것이, 일단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비열이다 라는 거고, 테이블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물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위가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주어야 합니다. 비열을 나타내고 있고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 앞서 언급했던 단위이네요. 비열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구리, 금과 같은 메탈부터 얼음, 대리석, 나무, 수증기, 수은까지 다양한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물의 비열은 빠져 있네요. 물의 비열은 여기 나와 있는 값들보다 더 큰 1kcal per
킬로그램 켈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비열이 아주 크죠. 얼음보다 크고 에탄올보다 크고 수분보다 크고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통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크면 나타나는 성질인 온도 변화가 작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냉각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몸은 대략 70%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는데 체온이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물 대신에 에탄올 같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바디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주면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아주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아주 빨리 체온이 내려가는 효과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극지방이라 매우 춥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기온 분포를 따져보면 북극보다 남극이 훨씬 더 춥습니다. 대략 영하 20도 정도 더 내려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극 같은 경우에는 물이 주변에 많이 없죠. 그 밑에 땅이 있고 얼음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북극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북극 같은 경우에는 남극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재미삼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상기체에 대한 언급을 뒤로 쭉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수식을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열적인 특징 중에 비열에 대한 그 언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틀은 이상기체의 비열입니다. 일단 이상기체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실제 기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기체인 경우인데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비열, 즉 단위 질량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온도 1켈빈을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게 비열인데 이 비열을 나타낼 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적 비열은 영문으로 얘기를 하면 Constant Volume Specific Heat입니다. 즉 볼륨이 일정할 때의 비열이고 정압 비열은 Constant Pressure입니다. 즉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입니다. 무슨 뜻인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용기가 있는데 1번 용기가 있고 2번 용기가 있습니다. 1번 용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밀폐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내에 있는 기체는 부피는 팽창하지 못하고 온도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를 통해서 이렇게 막혀 있기는 합니다만 외부에 있는 압력과 압력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은 항상 평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기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압력 또한 올라가게 되면 압력을 이 실린더를 우측으로 밀어서 일정하게 될 때까지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해진 열에 따라서 올라가는 온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 변화가 어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날까요? 똑같은 기체를 넣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1번의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가해진 열이 여기에 온도 변화도 일으키지만 이쪽으로 외부로 이의를 하기 때문에 가해진 열 에너지가 외부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성질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볼륨이 일정하니까 정적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비열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정압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Q는 NCV 델타 T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서 얘기를 했던 열량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Q는 CM 델타 T라고 되어 있는 공식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Q는 CM 델타 T라고 되어 있는 공식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C는 비열이었고요. M은 질량이었고요. 델타 T는 온도 변화였는데 기체에 적용을 하려고 질량을 측정하는 것들이 적당하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질량 대신에 몰수를 써주게 됩니다. 다시 수식을 보면 Q는 NCV 델타 T라고 되어 있는데 N은 몰수고요. CV는 정적 비열입니다. 즉 단위 몰당 온도가 월켈빈에 올라갔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즉 볼륨이 일정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는 NCV 델타 T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정합 비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식입니다만 Q는 NCP 델타 T라고 나타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CP가 정합 비열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온도를 월킨미를 올리는데 원몰의 그 기체에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비열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CP가 큽니다. 왜냐하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가해줘도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CP가 CV보다 얼마나 클까요?를 계산을 해보면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딱 기체상수 R만큼 큽니다. R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기체상수라고 언급을 하는 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 슬라이드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은 기체는 비열이 두 가지가 있다.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이 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볼륨이 일정하면 정적, 압력이 일정하면 정합.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크다. 얼마만큼 더 크냐? 기체상수 R만큼 더 크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뒤에 나오는 문제 풀이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체의 몰 열 용량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CP와 CV 값을 나타낸 것이죠. 낮은 압력하에서 기체의 몰 여용량입니다. 아까 CP하고 CV의 차이가 기체상수 R만큼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상기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낮은 압력으로 근사를 해서 이상기체의 거동이 가깝게 해준 다음에 CP하고 CV를 측정을 해 보았더니 기체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 기체를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단원자 기체도 있고 이원자 기체도 있고 다양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로 나누었을 때 CV 값과 CP 값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헬륨 같은 경우에는 CV가 12.47, CP가 20.78입니다. 당연히 CP가 크죠. 얼마만큼 크냐 확인을 해봤더니 CP에서 CV를 빼보니까 8.31. 테이블 보면은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단위를 보니까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이 대략적으로 기체상수 R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정확히 기체상수 R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상수 R만큼일 때는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는 그 거동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CP가 CV보다 큰 것은 확실합니다. 단원자 기체는 대략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이원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CV가 CP가 단원자보다 더 큽니다. 즉 기체에서 흡수하는 여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이 CP에서 CV를 빼보게 되면 대략 기체상수 R만큼 나오게 되는데 이 값들도 크게 이상기체에서 계산된 것과 틀리지는 않는 값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다원자 분자를 가게 되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동 또한 이상기체의 거동과 많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거동이 실제로는 다른데 CV 값, CP 값이 이렇게 각각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은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질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CP에서 CV를 빼보게 되면 그 값들 또한 크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 보았던 단원자 또는 이원자 분자의 기체 대비해서 R값과 그 거동이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R하고 많이 틀려졌죠. 이것은 그만큼 실제 기체, 다원자 분자의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의 거동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을 고려해서 11장에서의 첫 번째 파트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